1986년 가을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가랑비가 살짝 내리다 그친 운동장은 축축했고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군데군데 색이 바른 국민학교 운동장 한켠에 저는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두루마리 훈화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지만 제 귓가에는 민준이의 말만 맴돌았어요. 근처에서는 고무줄놀이 하던 여자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고 교문 앞에선 뻥튀기 장수가 뻥이오하며 기계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설치된 천막에서는 어머니들이 삶은 달걀과 주먹밥을 나눠주고 계셨죠. 해진 운동화는 몇 번이나 매듭을 지어 겨우 신발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고 해진 바지 무릎에는 누군가의 손때 묻은 기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양은 도시락, 그마저도 뚜껑이 녹슬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야, 제발. 고아원 쥐새끼 또 왔다. 귓가에 박힌 말들은 낡은 확성기 소리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 연습을 하던 부잣집 아이들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그중 하나는 반장 민준이었죠. 새 운동화에서는 상표를 뜯은 자국이 선명했고 까만 머리를 반들반들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가방끈에 달랑 걸려 있었어요. 어이, 박혜진. 내가 뭐라고 했다며? 너도 판사 될 거라고? 민준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남들은 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주는데 넌 누구한테 달아줄 거야? 쓰레기통?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 창문을 타고 흘러나오는 손에 손잡고 음악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양은 도시락 뚜껑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식은 밥과 달걀 프라이, 고아원에서 아침마다 주는 똑같은 반찬이었죠. 달걀 프라이 위에는 고추장이 별 모양으로 얹어져 있었습니다. 최 원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것이었어요. 야, 얘 정말 버려진 거 맞대? 완전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 같아. 민준이가 발로 도시락을 쳤습니다. 달걀 프라이가 운동장 흙바닥에 떨어졌죠. 노른자가 터지며 흙과 섞이는 모습이 제 마음처럼 더럽게 얼룩졌어요. 별 모양 고추장이 흙바닥에 번지는 모습을 보며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같은 건 세상에 필요 없어. 아무도 안 찾잖아. 그냥 쓰레기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눈물이 핑 돌았죠.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야, 울어. 울어. 고아 주제에. 민준이가 더 신이 나서 발로 제 도시락을 걷어찼어요. 양은 도시락이 멀리 날아가 운동장 흙먼지를 일으켰죠.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민준이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단단한 군화 소리가 운동장을 울렸어요. 뭐 하는 짓이냐? 최 원장님이셨죠. 상위군인 출신의 원장님은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오셨습니다. 굵직한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까만 눈동자에는 엄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어른이 되면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자. 지금 이런 행동이 내 인생의 얼굴이 된다. 원장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흩어졌고 운동장엔 저와 원장님만 남았죠. 운동장 저 멀리서 달리기 시작 총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의 함성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원장님은 떨어진 달걀을 주워 휴지에 싸셨어요. 그 거친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죠. 꿈이 뭐라고 했었니, 혜진아? 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손수건으로 제 눈가를 닦아주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판사요. 제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좋다. 세상이 너를 버렸다고 내가 세상을 버리지 마라. 원장님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봉투 앞면에는 깨끗한 만년필 글씨로 박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원에 좋은 소식이 있구나. 열심히 사는 5아이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야.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후원자가 생겼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학교 운동장 저 멀리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빨간 우체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우체통처럼 녹슬고 버려진 존재였지만 누군가는 저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젠 너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란다. 봉투를 받아들자 미세하게 향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 재질이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었어요. 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쓰레기라고 불렸던 아이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운동의 음악, 뻥튀기 장수의 경쾌한 소리, 그리고 운동장 끝에 걸린 열심히 살면 기적이 온다는 현수막. 제 손에는 여전히 목걸이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준 유일한 물건이었죠. 목걸이 뒷면에는 희미하게 LJW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만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두고 봐. 난 반드시 세계 최고의 판사가 될 거야.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운동장 스피커에서는 이어달리기 우승팀을 축하하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아이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날 버려진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죠. 운동회가 끝난 후 저녁 고아원 마당은 귀뚜라미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서는 이슬이 뚝뚝 떨어졌고 구석에 쌓인 연탄재에서는 검은 가루가 바람에 날렸어요. 고아원은 연탄 난로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죠. 다른 아이들은 벌써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저는 원장님이 주신 봉투를 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봉투에서는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났고 투명한 달빛 아래 마치 보물처럼 빛났어요. 다음 날 아침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 그리고 노란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죠.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거 너에게 온 첫 편지란다. 원장님은 붉은 등사지 잉크 자국이 묻은 손으로 크림색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봉투 뒷면에는 희미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곳, 높은 빌딩과 넓은 도로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저를 생각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창밖으로는 아침 조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고아원 아이들이 줄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가벼운 향수 냄새가 났죠. 편지지는 고급스러웠고 검은 만년필로 쓴 글씨는 정성스러웠습니다. 그 글씨체는 마치 교과서처럼 반듯했고 꾹꾹 눌러 쓴 필체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혜진에게 너의 이야기를 들었단다. 세계 최고의 판사가 되고 싶다고. 멋진 꿈이구나. 나도 한때 그런 꿈이 있었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란다. 내 주변이 지금 초라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넌 반드시 위대한 판사가 될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알았단다. 너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이제부터 내가 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볼게.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러주렴.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새겨지는 듯 했어요. 너를 처음 봤을 때라는 구절이 특히 이상했습니다. 저를 본 적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처음으로 법과대학 입시에 도전했어요. 최 원장님은 자신있게 말씀하셨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무리 지방에서 전교 1등이라도 고아원에서 독학한 실력으로는 당시 서울의 법대 문턱을 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아들던 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고아원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에는 키다리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편지가 들려 있었죠. 포기하지 마라, 혜진아.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재수해 볼까 하는데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혜진아, 내가 사법고시 학원비를 도와줄게. 포기하지 마.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졸업 이후 붉은 도장이 찍힌 현역병 입영 통지서가 고아원으로 배달되었죠. 당신은 재수생이라도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들고 원장님 방에 들어섰을 때 원장님의 눈빛에서 슬픔이 느껴졌어요. 지금 입대해서 제대하고 더 열심히 당당하게 도전하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은 짧았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반드시 살아 돌아와라. 그 문장에서 왠지 모를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 생명을 걱정하는 듯한, 당시에는 그저 격려의 말로만 생각했죠. 그렇게 1996년 저는 강원도 최전방 22사단에서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불던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저녁 6시, 소대장은 야간 산악행군 훈련을 지시했죠. 오늘은 백두봉까지 왕복 20km 행군이다. 완전 군장 메고 3시간 안에 돌아와야 한다. 완전 군장은 25kg이 넘었습니다. M16소총, 철모, 수통, 비상식량, 탄띠까지 모두 챙겨야 했어요. 당시 신병들에게는 악몽 같은 훈련이었습니다. PX에서 사온 상철 2병의 별사탕 하나를 혀에 굴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행군은 오후 7시에 시작되었어요. 소대원 23명이 줄지어 산길을 올랐죠. 희미한 별빛만이 우리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손전등은 적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며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군화가 눈을 밟는 뽀득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처음 1시간은 그럭저럭 버텼어요. 선임병들의 고함도 이제 익숙했죠. 하지만 산 중턱을 지나자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짙은 안개와 함께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앞사람의 등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앞사람의 배낭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걸었죠. 그러나 가파른 오르막에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등에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의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 덮인 비탈을 따라 몇 미터를 굴러 내려갔어요. 일어나서 소리쳤지만 바람 소리에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죠. 소대원들은 이미 앞으로 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산속에 혼자 남겨진 것이었어요.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군복 위로 눈이 쌓이기 시작했고 얼굴은 이미 감각이 없었죠. 저체온증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양볼을 문질러 봤지만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훈련소에서 배운 생존법, 바람을 피할 곳을 찾고 보온을 유지하라. 눈을 뚫어보듯 주변을 살폈고 온종일 들여다봐도 작은 바위 아래 움푹 들어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어요. 군화 속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얼굴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배낭에서 비상식량과 방수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펼쳐지지도 않는 방수포를 몸에 둘렀고 비상식량을 입에 넣었죠. 뺨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졸림이 밀려왔어요. 저체온증 환자가 잠들면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꺼풀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갑자기 제 가슴팍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군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것이 생각났죠. 추위에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심장 가까이에 품고 있던 두 가지 물건, 하나는 키다리 아저씨의 마지막 편지, 다른 하나는 목에서 잠시 내려둔 목걸이였어요. 그 순간 귓가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혜진아.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 직전의 환상이었을까요?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일어나, 혜진아. 넌 세계 최고의 판사가 되어야 해.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온몸을 뒤흔들었죠. 몸을 문지르고 배낭 속 플라스틱 수통에 물로 입을 축였습니다. 수통은 몸 가까이 두어 물이 얼지 않게 했어요. 버텨.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넌 결코 혼자가 아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편지에 자주 쓰셨던 그 말이 제 생존 의지를 북돋았어요. 그렇게 8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이 트자 눈보라가 잦아들었어요. 희미한 햇살이 산을 비추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박해진 이등병, 박해진 이등병.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색대였죠. 밤새 저를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제대 후 바로 사법고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도움으로 등록한 학원에서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로 임용되었죠. 사법연수원 수료식 날 검은 법복을 처음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벅차올랐어요. 어린 시절 꿈꿔왔던 그 모습이 현실이 된 것이었죠. 법복의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것은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정받았어요. 법원 청사 로비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앞을 지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내기 판사로서 맡은 첫 사건은 소액 민사 분쟁이었어요.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제가 이들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에 긴장했죠. 몇 년이 지나자 점차 큰 사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사재판까지 다양한 영역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열정을 쏟은 분야는 가정법원의 아동보호 사건이었습니다. 학대받은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겹쳤어요. 어느 날 법정에서 놀라운 재회가 있었습니다. 법원 사무관으로 일하는 한승우를 만난 것이었죠. 어린 시절 저를 괴롭혔던 그 민준이었어요. 처음엔 서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서로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판사님 혹시 박혜진 판사님이신가요? 법정 준비를 하던 중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가득했어요. 민준이구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판사님, 어린 시절 제가 정말 못됐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모두 성장했으니까. 용서는 상대방보다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법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제가 꿈꿔왔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였죠. 매주 토요일 오전 저는 경기도 외곽의 소외계층 밀집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연립주택과 반지하 방에 사는 가족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렸어요. 임금체불, 전세 사기, 이혼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판사님이 직접 와주시다니 꿈만 같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손자를 혼자 키우시는데 전세금을 떼인 상황이었죠. 저는 그 할머니의 사건을 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법교육도 시작했어요. 매달 둘째 주 일요일마다 고아원과 쉼터를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법의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법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외롭다고 느낄 때 법이 너희 편이 되어줄 거예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 년 사이 제 이런 활동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100건이 넘는 무료 법률 지원과 공익재판을 진행한 것이 화제가 된 것이었죠. 급기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올해의 법관상 후보에 저를 추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법원장실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상은 전 세계 법관들이 꿈꾸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시상식은 꿈만 같았어요. 세계 각국의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올해의 법관상, 대한민국 박혜진 판사. 단상에 올라서며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신 한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상 소감에서 키다리 아저씨를 언급하자 언론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귀국 후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현대판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가 궁금하다는 기사 제목들이 연일 신문에 실렸죠. 시상식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였어요. 혹시 박혜진 판사님이십니까? 이정우 대법관님께서 위독하신 상황인데 판사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우 대법관이라니 법조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왜 저를 찾으시는 걸까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저를 병실로 안내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이정우 대법관님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박혜진 판사,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대법관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거든요. 대법관님, 왜 저를 부르셨는지. 앉아라, 혜진아. 혜진아라고 부르시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키다리 아저씨뿐이었거든요. 혹시 대법관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법관님은 약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내 키다리 아저씨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20여 년간 궁금해했던 그분이 바로 눈앞에 계신 것이었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절하셨나요? 긴 이야기다. 천천히 들어보렴. 대법관님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부터 봐라. 첫 번째 사진은 젊은 남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지금보다 젊지만 분명 이정우 대법관님이었습니다. 내 어머니 김유진과 나는 결혼했었다. 법적으로는 내가 내 아버지였어.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하지만 혈연 관계는 아니다. 내 생물학적 아버지는 따로 있었고 유진이는 너를 임신한 상태로 나와 결혼했거든.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법적 아버지, 하지만 혈연은 아닌 관계. 유진이는 내가 5살 때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집을 나갔다. 너를 두고 말이야.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진짜 이유를 처음 알게 된 것이었어요. 이혼 후 유진이는 너를 고아원에 맡겼고 나는 그때부터 멀리서 너를 지켜봤다.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내가 내 아들이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 두 번째 사진은 고아원 운동의 날의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찍힌 사진 속에 달걀 프라이를 떨어뜨리고 우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구석에는 모자를 눌러쓰고 저를 바라보는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날 나도 거기 있었다. 너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보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 그럼 산에서 들린 그 목소리도 군 간부들과 연락해서 수색대 출동 상황을 계속 확인했었다. 내가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이뤘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사법고시 합격, 판사 임용, 하버드 유학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내가 세계적인 판사가 되는 걸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서류 뭉치 중에서 법원 인사발령 내역들이 보였어요. 제 모든 인사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대법관이시니 가능한 일이었겠네요.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건 아니다. 단지 아버지로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여 년간의 궁금증이 한순간에 풀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아픔이 밀려왔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에게는 내 인생이 있었다. 내가 나타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대법관님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서 이제야 용기를 냈다. 7장 이별과 각성. 중환자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생명유지 장치들의 기계음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정우 대법관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놀랄 만큼 차갑고 말랐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죠.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20여 년간 쌓여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래, 내 아들아. 대법관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고아원에서 혼자 공부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던 모습, 군대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도 굴복하지 않던 의지, 그리고 판사가 되어 약한 사람들을 돕는 내 모습을 보며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다. 이것만은 꼭 말해야 해.
가쁜 숨을 몰아쉬시며 계속하셨습니다. 내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LJW. 그건 내 이니셜이다. 이정우의 영문 이니셜 말이야. 유진이가 너를 버리면서도 그것만은 남겨뒀더구나. 손으로 목을 짚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에 걸고 다니던 그 목걸이,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선물이었던 거네요. 내가 유진이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어. 너를 임신했을 때 특별히 맞춰준 거였지. 갑자기 대법관님이 거친 기침을 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산소 마스크를 씌워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막 찾은 아버지를 다시 잃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뭐든지 해드릴게요.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 서재에 너를 위해 써놓은 편지가 있다. 내가 죽은 후에 읽어봐라. 그리고 내 아버지,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렴. 세상에는 어린 시절에 너처럼 외로운 아이들이 너무 많다. 그날 밤 11시 42분, 이정우 대법관님은 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혜진아, 사랑한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법조계 인사들과 제자들이 많이 참석했지만 저에게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개인적인 시간이었어요. 영정 앞에서 제복을 입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장례 후 대법관님의 자택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서재에는 정말로 두꺼운 봉투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내 아들 혜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태어나던 날부터 판사가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쓰시며 어떤 마음이셨는지,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제가 성공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혜진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혈연이 없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제 내가 다른 아이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렴. 나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테니까. 편지와 함께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모아두신 전 재산이었어요. 거기에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 확장 자금으로 써라. 그날 밤 저는 고아원 시절을 떠올리며 긴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어요.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 저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최 원장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새로운 원장님이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운동장 한 구석에 있던 빨간 우체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새 원장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원장님은 깜짝 놀라시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 그 유명한 판사님이시군요. 최 원장님께서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자랑스러운 제자라고요. 고아원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 깨끗한 시설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예전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섞인 그런 눈빛이었죠. 아이들에게 법률 교실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원장님께 제안드렸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날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나이는 8살부터 18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안녕, 나는 박혜진 판사야. 너희들과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어. 아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요? 판사님도 고아원 출신이세요? 12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그래. 바로 이 고아원에서 자랐지. 그때 나도 너희들처럼 외롭고 힘들었어. 아이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지.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물론 아직 정체는 밝히지 않고 익명의 후원자 이야기로만 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법에 대해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님, 저도 정말 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14살 민호가 물었어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의 제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될 수 있어. 민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자금으로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어요. 또한 법무부와 협력해서 전국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어요. 발신인은 김유진, 제 생모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혜진아, 어머니다. 신문에서 내 소식을 봤어. 세계적인 판사가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너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해. 너를 버린 건 평생 후회하고 있다고. 이정우 판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들었어. 그분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몰라. 이제라도 만날 수 있을까?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먼저 들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난 후 용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조용한 카페에서 생모와 만났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작은 여인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혜진아, 어머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당시 상황, 후회,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요. 완전히 화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지만 첫걸음은 뗄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희망재단을 통해 지원받은 아이들 중 벌써 5명이 대학에 진학했어요. 민호는 법대 2학년이 되었고 여전히 판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아원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빨간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지만 여전히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손에는 새로 받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 아이들이 보낸 편지들이었죠. 키다리 아저씨께 저도 판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키다리 아저씨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킬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같이 들렸어요. 핏줄보다 깊은 것은 마음으로 흐르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도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키다리 아저씨로서 세상의 외로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아갑니다.